이 북새통 언카피어블 이런 책의 제목으로 북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짐 맥켈비라고요. 예, 스퀘어라는 회사 벤처기업이죠.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짐 맥켈비의 이야기고요. 현재 지금 뭐 핫한 주가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원제는 이노베이션 스택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책 제목이 언카피어블, 그러니까 복제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으로 좀 설명되어 있는데 원래 원저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스택이 원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혁신 쌓기 전략으로 책에선 번역이 됐던데 이 책의 의도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바로 이거죠, 이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음, 이런 비자 카드 보이시죠? 여기다 그 아이폰에 여기다 꽂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주로 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어, 스퀘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노베이션 스택 혁신 쌓기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불공정한 그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혁신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밀접하게 연결된 혁신 과정.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꾸는 시도를 하다 보면 혁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혁신이 일어난다. 이 과정이 혁신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제 저자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네요. 기업가 정신, 앙트로프러너의 어원이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통해서 산업을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체인지 메이커 같은 역할이죠. 조지 슌페터가 이제 혁신가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도 그리고 길들이지 않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껏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 시도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과 좀 거리가 있는데 이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벽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인데 그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해결할 힘과 용기가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기업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사업가는 그러니까 기업가와 사업가는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스템에서 환경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우리 혁신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가 직면한 문제가 요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그림 얘기인데요. 왼쪽에 보면 일반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이제 가맹점 숫자입니다.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125개, 100만에서 10억 달러 매출인 사람이 8만 4천 개의 가맹점, 그리고 중형 가맹점이 72만 개, 소형 가맹점이 520만 개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그 숫자에 비해서 대형 가맹점이 훨씬 숫자가 크죠. 그리고 소형 가맹점은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사에서 가져간 돈을 따져 보니까 이 매출 대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 많은 데서는 거기서 나는 수익은 적고 오히려 조금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데서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출이 많이 나는 데서는 카드 수수료 비중이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중저가 소형 매장에서는 돈을 많이 부담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좋은데 그 카드 수수료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받아요 하는 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동일한 매장인데 이게 임금 구조, 우리 카드 수수료 구조가 적절치 않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퀘어가 바라본 문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소형 가맹점 520만 개. 이게 너무 카드 수수료가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이게 부담돼서 카드를 안 하고 있는 고객층들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카드사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들, 현금 거래하는 고객들 이런 데를 우리 타겟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는 거는 아주 타겟 문제를 아주 잘 잡았죠.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융 시스템 자체가
옛날 코볼로 만드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 갖고 회사마다 금융 시스템이 너무너무 달라 갖고 이 여러 카드사를 대항하는 전산 시스템을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과제였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이쁘게 카드를 인식하다 보니까 거기다 인제 신용카드 데이터를 그 아이폰의 그 이어폰 오디오 신호를 받는 데서 변환시켜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애플사가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기업체 특별히 아이폰이 인제 바게닝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뭘 배웠냐? 전공 기법을 썼습니다. 업계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항상 옳은 선택,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계속 선택해서 전진해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절대 통하지 않는 방법도 통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제품에 관련된 모든 그 시스템들, 측면들을 다 통제하게 되는 역량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디자인이나 기능성이냐. 이게 디자인을 따르자니 모양이 좀 빠지고, 그쵸, 모양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 기능성을 따지니까 디자인이 안 맞고. 그래서 카드 읽다 보면 제대로 안정적으로 읽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디자인을 포기하면 가능하지만 결국 디자인을 추구하고 나중에 모자란 기능을 나중에 보완하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네 번째, 카드 네트워크 설득하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다양한 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가 우리 이게 스퀘어 같은 회사가 거래를 한다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규정집들을 바꿔 줘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 우려가 이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이 뭐냐면 금융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 1 번부터 5 번까지가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되는데 이 하나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퀘어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구조로 돼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가 존 맥켈비는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혁신을 이뤄나가는 얘기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퀘어가 갖고 있는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 긍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게 직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이걸 여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풀기만 하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쉽게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불법인 상황이고 규정에 어긋나고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규정에 안 맞고 불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허락을 구할 법도 없이 혁신적으로 다 시도를 해본 다음에 허락은 나중에 구하자. 그래서 반복된 실험, 실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었던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들을 여기서는 이제 이노베이션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이고요. 스택이 차곡차곡차곡 쌓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원저가 원래 이노베이션 스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인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문제를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혁신을 이루는 것을 이노베이션 스택이라고 하는데 피하지 않고요. 이것이 스퀘어의 성공 전략이었다라고 얘기가 했습니다. 이때 핵심의 요소는 뭐냐면 이제 단순하게 했고 무료 가입, 공짜 하드웨어 줬고요. 의무 약정도 없이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고객 응대 서비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고요. 그 대신 소프트웨어는 훌륭하게 만들어 줬고 하드웨어 폼나고 예쁘게 그다음에 대금 지급, 소상공인한테 주는 대금 지급 빠르게 줬고 그다음에 차액 결제 시스템, 광고도 거의 안 하고요. 낮은 가격, 온라인 가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맹점들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러운 범죄를 대처하는 모델 만들고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걸로 해서 소상공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려보니까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스퀘어의 성공 비법은 이노베이션 스택인데 이노베이션 스택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점이 '우리는 수백만 영세 상인들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이 신용카드 를 사용하지 못하게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등록 절차를 쉽게 만들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 절차를 쉽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등록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니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종이 계약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이 계약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종이 계약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죠. 또 가입자가 수백만 명이 되니까 고객 서비스 비용을 낮춰야겠다 해서 낮춥니다. 근데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가격 정책을 단순화하고요. 가격 차액 결제 시스템을 추구해서 추가 수수료나 종이 계약을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가맹점이죠. 가맹점 입장에서 더 좋은 제도를 더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 광고 비용 줄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 제품 자체는 끝내주게 만들고요. 하드웨어도 괜찮게 만들고요. 그리고 광고 없이 사람의 이품에 소문으로 팔리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혁신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피해가지도 않는 전공법을 썼다는 것을 알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아마존이 인제 공격을 합니다. 아마존은 무시무시한 공룡이죠. 근데 아마존의 전략은 뭐냐면 스퀘어가 했던 모델을 고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기술력도 뛰어나고 또 재정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쉽게 쫓아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고 기존의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스퀘어가 가지고 있던 카드 리더기, 고객 지원 시스템, 가격 등에서부터 아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스퀘어를 무찌를 전략으로 이런 계획을 했는데요. 스퀘어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냥 '나만의 길을 가자. 독고다이식으로 간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카드 리더기는 아마존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출시했으나 디자인 것은 스퀘어 거가 훨씬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예쁘고 작게 만들면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디자인은 멋있고 폼나는 거 계속 가겠다. 뭐 그렇게 했고요. 고객 지원 서비스 이거는 어 아마존은 고객 대응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걸 쫓아가려니 힘드니까 그렇다고 쫓아가냐? 쫓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계속 받고 전화 이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아마존이 더 훨씬 낮은 가격에 했는데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모델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 가격 경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아마존 생각이 오히려 무시해 보려고 하니까 아마존 자체 수익 구조가 안 맞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안 되는 공룡 기업 아마존을 이긴 기업 스퀘어 시스템이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제 그러면 언제 모방을 하고 언제 혁신을 하느냐라는 상관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간접 측면 또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것에 집중하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주제를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풀릴 때는 그거 말고 다른 것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본질적인 이외의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잘 안 풀리잖아요. 이럴 때는 '아 이거 본질 거 말고 주변에 거 다른 것부터 해 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안 풀린 문제, 주제의 핵심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려고 어떨 때는 이미 나와 있는 거가 있으면 무조건 모방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체 그 DNA 구조상 남을 다 복사하고 모방하고 이런 것이 천재입니다. 남 따라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해법들이 있으면 그걸 철저히 다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모방하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모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방을 철저히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럴 때만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남에서 잘한다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다가 만약에 '아 이거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인벤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죠. 그게 이노베이션 전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 단순 반복 집중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해 본 적이 없는 걸 계속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되니까 배짱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창조하려니까. '아 이거 내가 안 가 보는데 가는 거 맞아?'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배짱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 맥켈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인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대학 시절 프로그램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데 책도 멋있고 좋더래요. 근데 보니까 프로그램 책에 나와 있는 책대로 하니깐 잘못된 데도 있고 잘못 코딩된 데도 있고 실제 이르대로 하면 결과치도 안 나오는 것을 열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그 문제 풀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 만들어서 아예 본인 스스로 책을 만듭니다. 책을 아니 학생이 교과서가 안 좋다고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한 겁니다. 기존의 교과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맹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만드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돼 버립니다, 대학생 때. 이런 식으로 책을 두 권이나 만들어요. 따라서 창업은 관심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창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할 때 "창업 아이템이 없어요,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출발점이 어디냐?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유리공예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 유리공예 작업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창업을 했다는 거죠. 이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본인이 관심, 취미 생활로 가지고 창업까지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소프트웨어 회사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출판사 또 심지어는 지분 공사하는 업,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업사까지 창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으로 프로그래머를 기르는 그런 기관까지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창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결국 창업자의 핵심 덕목 1 순위는 관심이죠, 관심. 집중력, 오지랖 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했던 케이스를 3 가지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뱅크 오브 이탈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전신이죠. 금융시장의 불공정한 걸 공정하게 풀었던 AP 지아니니라는 사람이 1904 년도에 만드는데 당시만 해도 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자본주만을 위한 은행이었는데 이때 혁신 스택을 쌓죠. 힘없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여성은 은행을 거래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최초로 여성을 위한 은행을 만들고요. 낮은 금리, 그리고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판매하고 광고도 하고 낮은 최소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안 되면 계좌도 안 만드는데 최소 금액으로 계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사 절차 단순화하며 그다음에 영어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외국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도 채용하고 고객 친화적인 공간 배치, 영업시간 연장해주고 또한 자동차 담보대출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 당시 처음이다. 자동차 담보대출, 할부대출, 신속한 확장, 그다음에 지전 시스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려고 지주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던 벤치마킹 이런 회사들 이제 벤치마킹 했고요. 당시 금융이라는 아주 고지식한 산업에 혁신을 일으킨 뱅크 오브 이탈리아. 지금은 이제 망가진 회사가 됐는데 당시는 그랬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이케아죠. 가구 시장을 공정하게. 스웨덴에서 가구 시장을 공정하게 하는데 일단은 최저가로 싸게 만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디자인으로 만들겠다 했더니 싸게 만드니까 그쪽 스웨덴에서 이 캄프라드가 이제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커뮤니티에 끼워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그 제조회사랑 거래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합을 한 거죠. "쟤네 너무 싸게 파니까 우리 판에 끼워주지 말자." 그래 갖고 어떡합니까? 억지로 이제 폴란드에 있는 회사랑 연계돼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이제 광고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인제 전략을 바꿔서 첫 번째 카탈로그와 전시장을 합친 그런 매장을 만들고요. 당연히 인제 스웨덴 그 가구 업계에서 쫓겨난 셈이 됐으니까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해외에서 제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가 인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현지의 공장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송의 비용이 많으니까 가구를 완제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조립식 가구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갖고 온 걸 또 맞추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제 셀프 소비자가 조립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깐 이 자꾸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맞춤 디자인도 가능하게 되었네요. 맞춤 디자인 형식.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어떤 부품이 부족하고 어느 건 남고 하니까 교체 가능한 부품들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이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출 수 있고 창고 정시장, 전시장 그리고 더 고객의 체험을 만들려고 구불구불한 매장 동선 사람들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푸드코트와 놀이방 서비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나가 하나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혁신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케아는 저렴한 가격에 멋있는 제품들을 소위 말하는 조립식 가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평정한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항공업계를 공정하게 만드는데 여기야말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지자체도 규제를 하고 네, 가격 단합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가 워낙 싸게 하려니까 이제 왕따를 당합니다. 항공사 신용카드 시스템을 배제하려고 있고요. 항공기 급여도 잘 못 받게 하고 사우스웨스트라 일하는 납품업체들과는 보이콧하는 전략들도 막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로를 제한하는 연방법이 막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혁신하는 기법을 만든 것이 이제 이노베이션 스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항공기 활용을 그러니까
항공기가 놀면 안 되는 거죠. 항공기를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갈아타는 시간이 보통 한 번 항공기가 공에 내렸다가 다시 뜨는데 한 1 시간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짧게 해 갖고 10분 만에 모든 것을 청소 다 끝내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항공기도 단일 항공, 그러니까 기종 단일 기종. 왜냐하면 청소 이런 거 편해야 되잖아요.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일괄 탑승, 그러니까 어 좌석제도 없이 하고, 그다음에 단일 좌석 유지하고, 그다음에 인기 없는 공항,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는 공항에 이제 뜨고 내리고 하는 것들도 쉬워지니까요. 그 직선 노선 대수진 만들고 기내식 없애고, 대신 서비스는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항공료 이런 걸로 고객한테 다가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고객은 좋아하나 다른 경쟁 업체도 싫어합니다. 이거를 추구해서 혁신을 이뤘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스퀘어 대표는 요 세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성공과 타이밍은 어디에 있느냐? 아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만드는 거고 왜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이걸 시작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답인데, 이거에 대답은 두 가지죠.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아니고 지금 아니면 나중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현재, 지금 이게 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타이밍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시기를 보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소셜 미디어인 지오시티 같은 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1 등으로 첫 번째로 만들 때는 다 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 출시, 우리 검색 엔진 지금 구글 뭐 제일 많이 쓰지만, 구글도 검색 엔진 출시 순위를 보면 18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승차 공유 서비스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저자가 인제 1980 년대 러시아를 가 보니까 이 개인 차량을 운송 서비스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게 우버네. 러시아에서 러시아판 우버가 벌써 80 년대에 있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안, 범죄 우려가 낮아서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타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내 차에 타고, 뭐 이런 것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버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고려해서 막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한 30년 걸렸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데서는 가능한데 우리에서는 안 되는 것들, 여기서 혁신 포인트가 있는데요. 핵심은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시장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구축했으면 우리가 싸움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입 장벽도 만들어야 되죠. 핵심은 이노베이션 스택, 혁신을 지속적으로 쌓는 작업, 직면한 문제들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걸 하다 보면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쫓아오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로만 충분하게 카피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 예측하는 거는 원래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일단 액션을 하고 실행하면서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서 놓치면 안 되냐? 고객에게서부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혁신가는, 기업가는 항상 어떤 상황에든 고객을 집중하는데, 일반 기업가는 고객에 집중하지 않고요. 경쟁자가 이렇게 했대요. 남이 이렇게 했대요. 이런 거에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가는, 기업가는 어떻게 되냐? 심지어는 이런 모델 시스템들을 고객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요. 또는 앵커링 효과, 정박 효과. 한 번 이게 습관이 들면은 익숙해져서 이 진입장벽 효과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어 유도해서 가르쳐서 이 혁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가는, 기업가는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필요해 되 싫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의 관성. 아 업의 정의를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것, 시장의 정의를 기존에 정해진 법칙대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삶의 패턴도 버려야 되고요. 언어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 용어, 개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피드백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혁신을 하는데, 대충 애매모호하게 "잘해 봐."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케아 효과들 보면, 이케아가 되게 고객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완제품이나 조립품을 팔고 그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잘 훈련 받아 갖고 "잘 쫓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진입장벽 역할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 모든 혁신 기업이 저가 전략 써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최저가 전략 이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저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 업계에서 최저로 싼 가격을 준다니까 경쟁자를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경쟁자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 혁신이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자가 없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저가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집중하는 것. 아니 경쟁자가 없다고 고가 받으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저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가를 경쟁자가 없다고 고가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혁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있든 없든 고객의 입장에 최적의 저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자가 들어왔다고 가격 경쟁하지 말라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낮은 가격인데 좋은 고객 서비스. 가격도 싼데 품질도 좋고 이거 어렵다라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통 전략 체계돼 있는데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이 버려야 혁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고객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 저 회사는 우리한테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아니야라는 고객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기업 문화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이득을 신경 쓰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조직 구성원의 문화도 혁신적으로 좋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하고다 보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가 전략을 쓰고 있으면 나중에 진입하는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운데 저가 전략을 쓰면 오히려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가격을 유지할 때 브랜드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저자는 파괴적 혁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혁신가는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단지 멀리 퍼지지 않은 것들을 지금 댕겨오는 것이 기업가라는 것이죠. 아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설가가 "미래는 미래와 있다. 달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를 지금 땡겨서 전달하는 것이 혁신가 기업가이고 기업가는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괴가 일어났다면 판이 깨졌다면 그것은 부작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공유 자동차 서비스 문제 때문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게 파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 혁신을 해 갖고 서로 상승하는 기존의 그 음 기존의 그 드라이버들, 그 택시 기사분들도 승리하고 이고 기존의 고객들도 승리하는 이 전략들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책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신경 쓰이는 문제를 찾아라.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문제를 당신이 다른 사람이 이미 내놓은 해결책을 모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혁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또 진정한 기업가의 자격이 무엇인지 성공에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당신은 알게 되시니 말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라. 이게 카피어블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